30년을 성실하게 살았더니 고시원 신세가 됐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한 70세 노인이 짐 보따리를 들고 섰습니다. 평생 살던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3억, 아파트, 연금. 어느 노인보다 단단하게 준비된 노후였습니다. 그것이 단 2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저 내 힘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남자와 같은 선택을 앞두고 계십니까?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30년 군 생활 퇴직금이 2년 만에 증발한 진짜 이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씨는 1954년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이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9살에 입대해 30년을 군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사관으로 시작해 준위를 거쳐 사단 참모로 예편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오랜 전우 하나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는 진짜 군인이었어. 정말 고생 많았네. 그 한마디가 30년 군 생활의 전부를 대신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 연금 일시금을 합치니 3억 원이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 그것은 평생을 바쳐 모은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 경기도 신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자식 모두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씨 자신의 노후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생활비로 빠듯했습니다. 병원비와 아파트 관리비까지 더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용돈 한 번 제대로 쓰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노인은 되지 말아야지. 그것이 그가 평생 마음속에 새겨온 원칙이었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 수입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즈음 오래된 군 전우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을 매물로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위치는 박 씨가 살던 동네 바로 옆 상가였습니다. 저녁 군인들이 자주 찾는 단골 상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더는 못하겠어. 자네한테 넘기고 싶네. 전우의 그 말은 틀림없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쳐 창업 비용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사흘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수익 계산도 해보고 상권 분석도 나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당구는 박 씨도 잘 아는 운동이었습니다. 군 생활 내내 즐겨 쳤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한 번만 제대로 해보자. 박 씨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하루 만에 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승부의 첫 수였습니다. 이 선택에는 중요한 경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 주인이 쓰던 당구대는 낡고 닳아 있었습니다. 손님을 끌려면 당구대 교체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당구대 12대를 새 것으로 바꾸는 데만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조명과 바닥재, 칸막이 공사까지 더하니 2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계획에 없던 비용이 눈앞에서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아끼다가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이미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쏟아낸 뒤였습니다. 그 돈이 아깝다는 마음이 박 씨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써서 되돌릴 수 없는 돈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아깝다는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흐린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만큼 썼으니 더 써서라도 살려야 합니다. 이 생각이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박 씨는 이 심리적 함정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모두 마치고 나니 총 지출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이미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현금은 9천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 돈이 운영 자금이자 생활비, 비상금의 전부였습니다. 노후 자산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한 곳에 쏟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분산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전 재산의 70%를 투입하는 것은 투기와 다름없습니다. 노후 창업을 결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한 돈을 잃어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퇴직 후 창업은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시간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의 실패는 회복의 기회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 창업이 일반 창업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그 원칙을 배울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평생 조직과 월급, 체계 속에서만 생활해왔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 구조 안에서는 자산을 직접 운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재테크를 배울 시간과 기회가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판단 오류는 무모함이 아니라 경험 부재에서 비롯됐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박 씨는 당구대를 하나하나 직접 닦아냈습니다. 그 손끝에는 30년 군 생활의 성실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개업 초반 석 달은 그나마 버틸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꾸준히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박 씨는 매일 새벽 6시에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구대는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해뒀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넉 달째부터 손님의 발길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거나 계절적 요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봄이 와도 손님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인근 대로변의 대형 당구, 복합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구대 30대, 스크린 야구까지 갖춘 대형 시설이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매장은 규모로도 시설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영업 시장에서 말하는 상권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영업의 상권은 결코 영원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편한 곳이 생기면 손님은 이동합니다. 특히 소형 자영업은 대형 자본 앞에서 버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큰 시설일수록 단가를 낮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는 그 구조적 차이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대형 자본이 골목 상권을 잠식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박 씨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만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영업의 냉혹한 현실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매출은 서서히 줄었고 고정 비용은 그대로 쌓였습니다. 월세 150만 원, 전기세, 소모품비가 매달 나갔습니다. 수입이 고정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남은 9천만 원에서 매달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 자리를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버팀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중요한 경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8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 씨는 혼자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5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절반이 사라지는 데 8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박 씨는 가게를 넘긴 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권, 처음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대형 매장 입점을 넉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우는 대형 당구 복합 매장의 입점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긴 채 박 씨에게 가게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의 양이 다른 상태입니다. 파는 쪽은 상권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는 쪽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의 격차가 거래를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친분은 결코 데이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신뢰는 감정이고 시장은 숫자로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됩니다. 창업을 권유하는 사람이 지인이나 친척일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선의처럼 보이는 제안에도 반드시 시장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동인구, 경쟁 점포, 대형 시설 입점 계획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 거래에서 정보 비대칭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시니어 창업자는 구조적으로 정보 접근이 취약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상권 분석 앱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취약함이 정보 비대칭의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전후를 원망했지만 법적으로 다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출 보장이나 상권 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있었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30년 전후 관계는 하루아침에 끊어졌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당구장 문을 열었지만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업 10달째, 박 씨의 통장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현금은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 2달치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박 씨는 가게 문을 닫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려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닫으면 권리금 1억 원이 그대로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그 생각이 박 씨를 또다시 매몰 비용의 덫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시세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시세의 70%를 담보 대출로 내줬습니다. 박 씨가 빌린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월 이자만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것이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한 자산 운용 방식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이 날 때 효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하지만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는 파산 속도를 빠르게 앞당깁니다. 박 씨의 경우 수입은 줄고 있었고 이자는 고정 지출로 쌓였습니다. 매출만으로는 이자를 충당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년여 만에 금리를 3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박 씨의 이자,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금리 대출은 치명적입니다. 수입 없이 이자를 내는 것은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 후 대출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입 없이 이자를 감당하려면 원금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담보 자산까지 잃게 됩니다. 박 씨는 가게 매출과 남은 현금으로 이자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바닥나는 날, 박 씨 앞에는 아파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30년 넘게 살아온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새벽에 홀로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업한 지 14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법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대출 이자를 석 달째 납부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담보로 잡혀있던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동안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아내와 자식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침묵이 무려 14달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를 낼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따로 쓰지 않았기에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경매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물로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겁니까?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딸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걸 혼자 다 감당하려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체면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가족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노후에 발생하는 재정 위기는 혼자 감추면 안 됩니다. 빠르게 가족과 공유하고 함께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경매 개시 이후에도 약 6달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매각이나 대출 상환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시간을 혼자 속으로만 앓으며 흘려보냈습니다. 법원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평균 20% 이상 낮게 결정됩니다. 박 씨의 아파트도 2억 5천만 원, 시세에서 1억 9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대출 원리금과 연체 이자를 상환하고 나니 손에 쥔 돈이 없었습니다. 30년 삶을 담았던 아파트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사 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진 박스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박 씨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잃은 박 씨 부부는 작은 빌라로 옮겼습니다. 월세 45만 원짜리 방 2칸짜리였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구장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내줬습니다. 남은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1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그것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자금이 너무 급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설, 경기가 급격히 냉각된 여파였습니다. 수주가 끊기고 미수금이 쌓이면서 운영 자금이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3천만 원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식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못해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박 씨는 연금 담보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담보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지인에게 추가로 1천만 원을 빌려 3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아들 계좌로 조용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3달 뒤 아들의 사업은 결국 부도를 냈습니다. 보낸 3천만 원은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금 담보 대출 이자는 고스란히 박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이자가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30만 원이던 실수령 연금이 90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노후 자산은 자식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자식의 사업 위기는 결코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단기 자금은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노후 자금을 건넨다고 해서 자식의 사업이 살아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지막 안전망마저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박 씨가 지켜야 했던 것은 연금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1천만 원도 갚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제 진짜 혼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노후의 끝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박 씨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없는 월 35만 원짜리 방입니다. 냉장고도 없고 창문도 작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무렵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불운으로 끝난다면 억울합니다. 박 씨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했고 원칙이 있었고 가족을 아꼈습니다. 다만 준비하지 않았던 경제 구조 앞에 섰을 뿐입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노후 창업에는 잃어도 되는 금액의 한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전 재산의 30% 이상을 단일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창업 전에 시장 데이터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의 권유는 참고일 뿐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레버리지는 소득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은 파산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더욱 빠르게 무너집니다. 셋째, 노후 재정 위기는 가족과 함께 빠르게 공유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체면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빠른 공유가 빠른 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은 자식에게도 절대 내줘서는 안 되는 최후의 자산입니다. 자식의 사업 위기는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담보로 내준 순간 유일한 안전망이 사라집니다. 이 교훈들은 박 씨가 고시원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훈계가 아닙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치른 대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쓸지, 자식을 어떻게 도울지 밤새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 구조는 개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박 씨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뒷모습에는 후회도 있지만 여전히 품위가 남아 있습니다. 30년 군인의 삶이 그것만큼은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0년 군 생활 퇴직금이 2년 만에 증발한 진짜 이유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